어서 오세요.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 운영위원 이은선, 운영위원 천수호입니다. 창작 처방전이 돌아왔는데요. 선생님의 전문 분야이신 시, 분야. 그다음 소설 이렇게 창작 관련한 질문 혹은 아주 많이 나오는 질문들을 추리고 또 추려서 준비해 봤습니다. 선생님, 그 시에 대해서 이제 퇴고, 정리, 수정까지 다 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나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시를 쓰는데 뭘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먼저 경직돼 버려요. 가만히 잘 있다가 잘 웃고 있다가도 지금부터 시 쓰세요 이러면 다 굳어버리거든요. 시 같은 경우는 네. 이 펜과 그죠 백지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주 또 재래적인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게 시인 것 같아요. 소설은 우리가 이제 손으로 일일이 쓰려고 그러면 힘들지만, 그렇죠. 예, 시는 가다가 버스 타고 가다가도 쓸 수 있고 그죠. 벤치에 앉았을 때 쓸 수 있고. 요즘은 사실 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네네네. 스마트폰에 또 요즘은 노트 형식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어느 시인들은 보면 녹음을 해요. 네, 녹음을 해서 그걸 이제 본인이 집에 가서 정리하기도 합니다. 네, 그냥 마음 풀고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게 저는 언어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시는 언어에서 출발해서 언어로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언어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언어를 깊이 들여다보는 거 그것이 결국 사물에 대한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방식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네. 소설에서는 이걸 인물, 사람에 대한 애정으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아, 네네. 시와 소설이 같다라는 의미가 또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요. 네네. 사실 제가 시인 지망생이었습니다, 선생님. 네, 그랬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묘사는 네네. 또 네.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 네. 그 묘사를 잘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세밀하게 관찰하는 겁니다.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보고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뭐 정서적 등가물 이런 말을 하는데 정서적으로 비슷한 사물을 동원한다는 거죠. 동원해서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가시화라고 말하는데 눈에 보이게끔 눈으로 보듯이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물을 봤을 때 그 사물이 주는 지배적인 인상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묘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묘사는 언어로 그림을 그려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나가다 갑자기 어떤 묘사의 구절이 떠오를 때도 있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또 노트에다 필기를 해놔야 되겠죠. 이미지 노트 그래서 네. 노트를 아예 준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되게 비싼 노트 사야 돼요. 왜냐면 싸구려 노트 사면 쉽게 자꾸 버리기 버려져요. 쉽죠. 맞아요. 일단 저는 또 가벼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트가 너무 무거우니까 잘 안 들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조그마한 노트 하나 준비해서 네. 우리가 뭐 스마트폰도 있지만 그 노트에다가 조그마한 노트에다가 볼펜으로 기록하는 맞아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날로그적인 글쓰기가 우리한테는 정말 필요한 게 그럼요. 뇌가 네. 돌아가는 이 구동법이 좀 다른 게 아닌가. 그럼요. 네, 또 그런 그런 것 생각. 같아요. 저도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선생님 필사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옮겨 적기, 네. 베껴 쓰기. 네. 필사가 창작에 도움이 되나요? 그럼요. 아까 은선 작가가 자기 작품을 계속 이렇게 타이핑 쳐본다고 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시를 쓸 때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 필사의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술을 모방해서 출발한다라고 하잖아요. 예. 나무시를 이렇게 열심히 베껴 쓰다 보면 시인들은 이렇게 말을 해서 이렇게 번져가는구나. 말은 이렇게 해서 행을 바꿀 때는 이렇게 바꾸는구나. 뭐 연을 바꿀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구조를 이렇게 몸으로 익힐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필사를 하다 보면 잘못하다가는 표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필사에서 그쳐야 되는데 필사하고 나서 그 작가 거는 완전히 버려야 돼요. 자기만의 것을 찾아서 자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작가의 것이 떠올라서 꼭 이것을 표현하고 싶다 할 때는 반드시 각주를 달아줘야 됩니다. 네, 아니 네. 근데 알아요, 본인은. 네. 이게 나의 창작 그 문장이 아니라는 걸 본인은 알아요. 네. 그때 자기 검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필사나 필타를 많이 하는데 남의 묘사법, 남의 서술 양식 그리고 남의 생각을 가져왔을 땐 분명히 그 서사 안에서 튀어요. 그때 그렇죠. 싹 지워줘야 돼요. 네. 근데 아예 또 모방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럼요. 네네. 정석대로 쓰신 분들의 것을 공부하기 때문에 흡수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검열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검색도 가능하니까 네. 조금이라도 내가 어디서 본 구절 같다라 할 때는 무조건- 반드시 검열을 해봐야 무조건 되죠. 지우셔야 네, 됩니다. 네, 네.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뭐 고전 소설은
인물이 굉장히 평면적이다 이렇게 배웠고 현대 소설은 굉장히 입체적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소설을 쓰려면 그 입체적인 인물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 시간이나 언어 영역 시간, 문학 시간에 평면적인 인물, 입체적인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네네네. 시험 문제에 주로 자주 나오는 이 인물은 입체적이다, 평면적이다. 뭐. 들여다볼수록 굉장히 파고들수록 입체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평면적이다, 입체적이다라는 말 대신에 얼마나 작가가 그 인물에 대해서 심사숙고했느냐의 인물 차이인 연구를 것 많이 같아요. 하는 거죠. 예.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가끔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을 만들 때 어떤 방식을 쓰냐면 사실 이거는 개인적인 노하우라 절대 말 안 하고 싶은 부분이었기도 하지만 잠깐 노하우 하나를 네, 좀 알려주세요. 굉장히 미운 사람이 실제로 있잖아요. 누구나 자기 인생에 나쁜 사람들 세 사람은 있잖아요. 그 가장 왼수 같고 가장 복수하고 싶었던 사람 한 사람을 그린 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인물을 만들게 되면 일단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격, 음식, 옷, 말투, 그리고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나한테 어떻게 나쁘게 했나, 그리고 그 이후에 나는 어떻게 변했나를 생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빠집니다. 그럼 그 나빠지는 거에 정반대의 경향을 이 사람에게 투여해 줍니다. 네, 어떻게 인간이 나쁘기만 하겠냐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체험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네요, 그죠? 네. 내가 겪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캐릭터를 삼는 어쩔 수 경우가 없어요. 많네요. 네, 그래서 네. 어떤 사람을 그저 단순히 사람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인물은 입체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제는 구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그건 선생님- 그거에 완전히 우리가 주눅 들잖아요. 들죠. 네, 처음 들어서 물론 처음 저도 들은 들어있죠. 사람들은. 네네. 네, 그게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이야기에는 처음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여백을 채우는 것이 소설 아닌가, 이야기 아닌가. 아니 처음, 중간, 끝 언젠간 위기가 있을 것이고 언젠간 갈등이 나오겠죠. 네. 그리고 언젠간 사랑도 하겠죠. 네. 그리고 끝도 나겠죠. 처음, 중간, 끝 딱 세 줄만 써보세요. 그리고 그 세 줄의 가운데를 비워두세요. 그 가운데에 처음에 처음, 처음에 중간, 처음에 끝, 그리고 중간, 중간에 처음, 중간에 중간, 중간에 끝, 그리고 끝, 끝에 처음, 끝에 중간, 끝에 끝. 그럼 9줄이 나와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네. 쓰시구나. 네, 그렇게 약간은 기계적인 구도, 줄거리,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막 쓰고 싶어지는데요, 저도 소설을. 막상 쓰면 어렵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예, 소설에서도 비유나 수사가 꼭 필요한가요? 선생님께서 네. 시창작을 이야기하실 때 네네. 마구 연상하는 연상법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네. 결국 이렇게 고리처럼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이어져 있다. 이것을 소설적인 기법으로 이야기하면 환유라고 합니다. A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B를 이야기했고 B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C를 이야기했고 D, E, F 그리고 다음에 다시 끝을 맺어요. 그럼 거대한 원을 그려요. 그것을 환유라고 하는데요. 연상의 연상을 거듭하다 보면 소설 하나의 작품 전체가 됩니다. 거대한 비유, 에둘러 말하기가 소설이 아닐까 싶은데 네네. 시는 직접적으로 말하기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지요. 네, 그래도 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기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사실은 굉장히 상투적인 시가 되기 쉬워요. 이른바 직유. 네네. 그래서 애둘러 말하는 방식 네. 이제 그런 것을 선택해야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밀당인 것 같아요. 네. 직접적으로 말하기와 에둘러 말하기 사이에서 어떤 포즈와 어떤 것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소설이나 시의 성격이 확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문학 처방전을 내렸는데 우리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시를 쓰고자 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네. 창작을 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방금 굉장히 설명하다 보니까 뭔가 좀 어렵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차근차근 한번 다시 돌려보시면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우리 연선 작가는 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보실까요? 결국 자기가 쓰고 싶은 이야기는 어디 가서 물어보고 누구한테 배워도 나밖에 못 써요. 내 스승은 내가 쓰는 나의 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처음에
초고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초고는 어차피 다 바뀐다. 글쓰기는 원래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창작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첫 문장을 떼는 데 있어서 조금 수월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흰 모니터, 아무것도 써져 있지 않은 모니터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작가라면 아마 다 그럴 거예요. 네, 그죠? 때로는 귀신보다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 그 안에 뭐라도 채워넣는 사람들이니까 그것이 시나 소설, 동화, 동시, 수필 어떤 것도 다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쓰는 글이라면 다 여러분만의 것입니다. 삶의 향기가 문학이 됩니다.